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심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가을볕이 참 좋다고 생각하며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손에는 금방 담근 총각김치와 파김치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사먹는 김치에 비할 맛이 아니지요. 아삭하고 시원하게 익은 파김치 하나면 제 아들 도현이는 밥 2공기도 거뜬히 비우곤 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을 본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니 안 가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아들 녀석도 중간에서 얼마나 애를 쓸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며 며느리 백민정이 소파에 기댄 채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에서는 눈을 떼지도 않더군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 녀석이 황급히 달려와 제 손에 들린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무거운 걸 뭐하러 직접 들고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괜찮다. 너희 먹이려고 담그는 건데 이 정도가 대수겠니? 민정아, 너도 이리 와서 김치 맛이라도 좀 보렴. 제 말에 민정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는 아들을 따라가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저거 냉장고에 넣지 마. 김치 냄새 배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직접 담가 오신 건데. 사 먹는 게 훨씬 깔끔하고 맛있어. 어머니 힘드시게 왜 자꾸 이런 걸 받아와. 분명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외투를 벗어두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래도 집에서 담근 김치가 몸에는 더 좋은 거란다. 니들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좋은 재료로만 담갔으니 맛이라도 보렴.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따져요. 그리고 저희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결국 김치통은 뚜껑도 열리지 못한 채 뒷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거실은 번쩍거렸습니다. 제가 혼수로 해준 텔레비전은 어느새 벽 한쪽을 다 차지할 만큼 커져 있었고 소파 옆에는 처음 보는 비싼 공기청정기가 쌩쌩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손목에 찬 시계도 제가 아는 상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주 훤해졌구나.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아, 이거요? 제가 요즘 주식 공부 좀 하거든요.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 민정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도현이는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입니다. 월급이야 뻔하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민정이의 씀씀이는 동네에서 제일 큰 가게를 운영하는 제 친구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방에서 놀던 손주 준서가 달려나왔습니다. 올해 7살인 준서는 제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새 또 컸네. 품에 와락 안기는 손주를 안아주니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꺼내주자 아이는 좋다고 웃으며 다시 방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쌈짓돈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시장에서 옷 장사하며 푼푼히 모아둔 돈이었어요. 손주 녀석 초등학교 입학하면 좋은 책가방이라도 사주라고 보태주고 싶었지요. 그냥 주면 며느리가 채어가서 제 옷을 살 게 뻔하니 아들 몰래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아들만 따로 불러서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현아, 너 예전에 신던 구두들 다 버렸니? 옷장 구석에 있던 것들 말이다. 아니요, 어머니. 자리는 차지하는데 버리질 못해서 그냥 두고 있어요. 왜요?
내가 발이 좀 부어서 헌 신발이 편할 것 같구나. 안 신는 거 있으면 하나만 다오. 자연스러운 핑계를 대고 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쓰는 안방이었지요. 방 한쪽을 차지한 거대한 붙박이장은 대부분 며느리의 화려한 옷과 가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제 아들의 공간은 그 옆에 초라하게 붙은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그 아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신발 상자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기라면 민정이가 거들떠도 안 보겠지. 가장 낡아 보이는 구두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꽤 묵직했어요. 낡은 구두가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의아한 마음으로 뽀얀 먼지를 손으로 슥 닦아내고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낡은 구두가 아니라 비닐에 쌓인 낯선 휴대폰 하나와 노란 고무줄로 꽁꽁 묶인 통장 여러 개, 그리고 손바닥만 한 검은색 수첩이 들어있더군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뭘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와중에도 손은 멋대로 움직여 통장을 펼쳐보았어요. 김말순, 박춘자, 이덕배. 전부 제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들 한도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통장에는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친 생각은 당연히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무슨 나쁜 일이라도. 아니. 저는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들 도현이는 어릴 때부터 숫기가 없어 거짓말 하나 제대로 못하던 아이입니다. 남에게 험한 소리 한 번 못하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 못해 제 속을 썩이던 녀석이지요. 그런 아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주인 모를 휴대폰을 숨겨두고 치밀한 범죄를 저지른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현이는 사기를 치리이니 못 되지요. 오히려 사기를 당하면 당할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단 한 명.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며느리 백민정이었습니다. 소소하게 용돈 벌이하는 거예요, 어머니. 조금 전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소소한 용돈 벌이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들의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명품 가방과 철마다 바뀌는 비싼 옷들. 도현 씨는 돈 관리에 영 소질이 없어서 제가 다 해요. 라고 말하며 웃던 그 쌀쌀맞은 눈빛. 모든 것이 이 상자 속 물건들과 섬뜩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제 아들 이름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저는 검은색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주인들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적힌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분명 여자의 것이었어요. 왜 하필 아들의 낡은 구두 상자였을까? 답은 간단해요.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고 혹여나 제가 발견하더라도 모든 의심은 아들에게 향할 테니까요. 만약의 경우 자기 대신 아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심산이었던 겁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보다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덜덜 떨리던 손이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비상금이 아니라고. 이 검은 수첩에 적힌 이름과 숫자들은 누군가의 피눈물일 거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저 이름들 중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터뜨려서는 안 돼요. 저 영악한 아이는 분명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되레 저를 무고죄로 몰아갈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을 지켜야 하고 저 며느리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구두 고르셨어요? 방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장 편안한 목소리를 만들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막상 신어보려니 영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냥 신던 거 신어야지. 방문을 열고 나가자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리고 있었고요. 저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저 두 사람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아니다. 시장에 들를 때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다. 준서야, 할머니 간다. 손주 녀석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정이는 끝까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조금 전 보았던 검은 수첩의 첫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가장 위에 적혀 있던 이름, 김말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제 머릿속에 그 이름 석자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만 멍하니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낡은 구두 상자가 계속해서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비닐에 쌓인 휴대폰, 주인 모를 통장들, 그리고 빼곡하게 이름과 숫자가 적힌 그 검은 수첩. 모든 것이 제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새벽동이 트더군요. 동네 목욕탕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급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섣불리 며느리를 추궁했다가는 뱀처럼 빠져나가 버릴 게 뻔했어요. 증거를 없애고 오히려 저를 아들과 이간질하는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아갈지도 모를 일이지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에 통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에게 옷을 팔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검은 수첩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수첩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악한 아이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또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민정아, 다름이 아니라 어제 와서 보니 신발장이 영 지저분하더구나. 니들이야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있겠니. 내가 오늘 시간도 나고 해서 정리라도 좀 해줄까 하고 왔다. 제 말에 민정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명분은 없었겠지요. 그러시던가요? 저는 친구랑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민정이는 제게 차가운 물 한 잔 내어주지 않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쌩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실에 앉아 민정이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곧장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옷장 아래 구석에 놓인 신발 상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는 다시 그 낡은 구두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품 안에 숨겨온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쓸 줄도 모르지만 사진 찍는 법 정도는 시장 동료에게 배워서 알고 있었지요. 저는 검은 수첩을 꺼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페이지도 빼놓지 않고 전부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셔터를 눌렀어요. 혹시라도 흔들려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될까봐 숨을 참고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찍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통장과 휴대폰도 고이 모셔둔 뒤 상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신발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신는 구두에 광을 내고 며느리의 하이힐은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저 아들 내 집 살림을 거들어주는 평범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셨었다면서요? 민정이한테 들었어요. 힘들게 뭐하러 그런 걸 하세요? 아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운동 삼아 한 거다. 너 퇴근하면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저는 제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름 모를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제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휴대폰 속에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들은 대부분 제 또래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조용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다니던 노인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귀는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혹시 이 동네에 김말순이라고 아는 분 계셔요? 나이가 73쯤 되셨다는데. 제가 넌지시 묻자 화투패를 내려놓던 한 할머니가 아는 체를 했습니다. 김말순? 알지. 저기 개나리 아파트 살던 양반. 작년에 아들네로 들어간다고 이사 갔잖아. 왜 그 양반은 뭐하러 찾아? 아니요. 그냥 예전에 시장에서 몇 번 뵌 것 같아서요. 참 인상이 좋으셨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둘러대며 다른 이름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물어보았어요. 평생을 같은 동네, 같은 시장에서 장사해온 저의 인맥은 꽤나 넓고 깊었습니다. 며칠 동안 발품을 판 결과 수첩에 적힌 이름 중 몇몇의 행방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작은 연금이나 평생 모은 쌈짓돈으로 노후를 보내던 평범한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수첩 명단에 있던 이덕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와 같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박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영심이 언니 혹시 저 건너편에 살던 이덕배 할아버지 알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잖아. 돌아가셔? 왜 몸이 안 좋으셨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쯧쯧 말도 마. 듣자 하니 어디다 투자를 잘못해서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날렸다는 거야. 상가 보증금까지 빼서 넣었다는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지. 그걸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박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했습니다. 검은 수첩에 적혀있던 이덕배라는 이름과 그 옆에 적힌 1억 5천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제 며느리 백민정은 그저 사치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마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아들 내 집으로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모든 것을 실토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거예요. 이덕배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 백민정은 노인들만을 노리는 전문적인 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수첩은 피해자들의 명단이자 며느리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였지요. 저는 제 아들이 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리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마 민정이가 하는 일이 주식 투자라고만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저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까까머리를 한 어린 도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옷 장사하며 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손님들 비위 맞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렇게 곱게 키운 내 아들이 저런 악마 같은 계집에게 속아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노는 잠시 접어두어야 해요. 지금은 차갑고 냉정하게 뱀의 숨통을 끊을 증거를 더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 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속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날을 일부러 골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니? 너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놨는데 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오늘요? 갑자기 무슨 갈비찜이에요? 민정이랑 같이 갈까요? 아니다. 너만 오너라. 민정이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해라. 너랑 둘이서만 조용히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제 말에 아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했지만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녀석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좀 수척해 보였어요. 어서 오너라. 고생했지?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라. 저는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뜨끈한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까지.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 우선 밥부터 든든히 먹어라. 저는 아들의 빈 그릇에 갈빗대 하나를 더 얹어주며 천천히 운을 뗐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인 척 연기해야 했어요. 요즘 민정이는 잘 지내니? 얼굴 보기가 참 힘들구나. 바빠요, 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들여다보고 경제 뉴스 챙겨보느라 정신없어요. 그래. 주식으로 돈을 잘 버는 모양이더라. 지난번에 보니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이 다 예사롭지 않던데. 네 월급만으로는 힘들 텐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니? 제 질문에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아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민정이가 그런 쪽에 완전 귀재예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더라고요. 저도 민정이 덕분에 요즘 어깨 펴고 다닌다니까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해요. 와이프 잘 뒀다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게 어디 있겠니? 세상에 공도는 없는 법이다. 저는 일부러 아들의 흥을 깨는 말을 던졌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제 걱정스러운 충고에 아들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답답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정보만 빠르면 앉은 자리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고요. 민정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투자가 아니에요. 다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가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거짓말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의 눈과 귀를 모두 가리고 있었지요. 저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 아들은 공범이 아니라 첫 번째 피해자에 가까웠습니다. 저 영악한 계집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가 아내의 범죄 자금을 대주는 셔틀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었지요. 그래, 네 아내가 똑똑하다니 다행이다만 그래도 늘 조심해야 한다. 버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거든. 너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아들은 제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듯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어요. 아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어주며 저는 짐짓 무심한 척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도현아, 너 혹시 집에 못 보던 휴대폰이나 네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 같은 건 없니? 제 말에 과일을 깎던 아들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집에 왜 있어요? 아니, 그냥.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다. 너도 알지 않니? 요즘 전화로 사람들 속여서 돈 뜯어내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범죄자들이 남의 통장이랑 주인 없는 휴대폰을 쓴다고 하더구나.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투자 전문가라고 해도 남의 통장이랑 대포폰 써가면서 투자하지는 않는단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지. 너는 그런 거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된다. 알겠니?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침만 꿀꺽 삼킬 뿐이었어요. 아들의 마음속에 제가 던진 의심의 돌멩이가 정확히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왜 자신 몰래 다른 휴대폰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지, 왜 가끔씩 낯선 이름의 사람들에게서 온 입금 문자를 황급히 지우는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작은 의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 스스로 아내의 실체를 확인하고 무너져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 같은 것이었지요. 아들은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무거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아들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비틀거리는 아들의 뒷모습이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곧 아내라는 이름의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차갑고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제가 해야 할 다음 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검은 수첩 속 첫 번째 이름, 김말순 할머니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지요. 아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범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했어요. 휴대폰에 찍어둔 수첩 사진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먼저 적혀있던 이름, 김말순 할머니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들었던 대로 개나리 아파트 근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들러 음료수 한 병을 건네며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아파트에 사시던 김말순 할머니 댁을 아시나요? 작년에 아들네로 이사 가셨다는데. 나이가 지긋한 경비원 아저씨는 저를 잠시 경계의 눈빛으로 보더니 이내 제가 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오동에 살던 양반 말하는구먼. 아들네가 저기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모시고 들어갔지. 근데 거긴 왜 찾으슈? 제가 예전에 그분께 신세를 진 일이 있어서요. 늦게나마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잃어버려서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들네가 사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보를 얻은 저는 곧장 버스를 타고 신도시로 향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김말순 할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생각이 복잡했어요. 1시간쯤 걸려 도착한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듯 깨끗하고 으리으리했습니다. 저는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 김말순 할머니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누구세요? 하는 기운 없는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 김말순 어르신을 좀 뵈러 왔습니다. 예전에 개나리 아파트 사실 때 뵈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경계하며 내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수첩에 적힌 나이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누구신데 그러슈? 나는 사람 만날 일 없소. 어르신, 잠깐만이라도 괜찮으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외쳤습니다. 혹시 고수익 보장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백민정이라는 젊은 여자 이름도 아실 테고요. 제 입에서 백민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뿌리치고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현관문 앞에 작은 쪽지와 따뜻한 음료수 한 병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저는 할머니 집 앞에서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잠깐만요. 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김말순 어르신의 아드님 되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저를 아파트 단지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 전부를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우연히 제 쪽지를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피해 사실을 꽁꽁 숨기고 혼자 소가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야 어머니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다고 해요. 한 젊고 상냥한 여자가 접근해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평생 모은 1억 원을 전부 그 여자의 말만 믿고 송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그 여자 이름이 백민정이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저는 제 며느리가 저지른 짓에 치가 떨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백민정이라는 여자가 제 며느리입니다. 제 고백에 남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네 집 신발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검은 수첩 이야기부터 제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지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제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일이 터진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혼자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나타난 것이지요. 어머님의 용기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죄를 밝히기 위해 이렇게 직접 나선다는 건 보통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 사무장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었어요. 우선 더 많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으로 고소해야 힘이 실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백민정의 배후에 거대한 사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물증을 더 확실하게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박 사무장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시장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첩 속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박 사무장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진술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김말순 할머니처럼 사기를 당했다는 수치심과 자식들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기꾼의 시험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 며느리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훔쳐갔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제 손으로 잡아넣고 여러분의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 진심 어린 사과와 간절한 설득에 얼어붙었던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씩 용기를 내어 증언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모은 피해자들의 수는 10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피해액을 모두 합치니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박 사무장의 예상대로 이건 제 며느리 혼자서 저지른 일이 아니었어요. 입금된 돈이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되는 과정이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치밀한 수법 등을 볼 때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박 사무장과 통화하며 그날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며 우리는 곧 거대한 악의 실체에 다가서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제 등 뒤에는 저만 믿고 용기를 내어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하게 될 가엾은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던져놓은 의심의 돌멩이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박 사무장과 꾸준히 연락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더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쯤 제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믿음과 가장 믿는 어머니의 경고에서 피어오르는 의심 사이에서 수백 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꼬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어떤 지옥을 건너고 있었을까요? 훗날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녀간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들은 남의 통장이랑 대포폰은 안 쓴단다. 제 말이 귓가에 맴돌며 아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도 민정이는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저렇게 애쓰는구나 하고 대견하게 생각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의 필터를 거쳐 보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늦었는데 뭐해? 하고 물으면 민정이는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 얘기야. 오빠는 몰라도 돼. 라며 날카롭게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며 모니터를 꺼버리는 일도 잦아졌고요.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행동을 정당화해 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 중요한 투자 정보는 보안이 생명이니까.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 거야.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래.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독초처럼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며칠 뒤에는 민정이가 새로 산 값비싼 목걸이를 자랑했다고 해요. 아들이 이거 어디서 났어? 꽤 비싸 보이는데. 하고 묻자 민정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친구가 선물로 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들은 우연히 민정이의 지갑에서 그 목걸이를 산 보석상의 영수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긁은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순간 아들은 아내가 자신에게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었다고 해요. 민정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당신이 하는 투자 정말 안전한 거 맞아? 혹시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된 건 아니지? 그 말에 민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빠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당신이랑 준서 호강시켜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의심할 거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그 서슬퍼런 모습에 아들은 결국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연기인지조차 헷갈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는군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일주일째 되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민정이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오늘 투자 하나가 대박이 났다면서 비싼 와인까지 사와서는 아들에게 연신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먼저 취해서 거실 소파에 잠이 들어버렸지요. 평소라면 손에서 절대 놓지 않던 스마트폰이 소파 아래로 툭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화면 위로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발신인은 팀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오늘 작업 깔끔했음. 김영감 건은 5천만 원 바로 입금 처리 완료. 역시 100%는 늙은이들 상대하는 게 제일 쉬워. 수고했음.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작업, 김영감, 늙은이들.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했어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눌러보았다고 합니다. 철컥 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사람처럼 그 팀장이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영감은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그런지 우리가 딸처럼 대해주니까 그냥 다 믿네. 키읔키읔키읔 완전 쉬움. 박할멈은 평생 모은 갯돈이라는데 싹 다 털었어. 인증샷 보낸다. 만약 경찰에서 낌새 채면 무조건 남편이 주식 투자하다 날린 돈이라고 둘러대. 증거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 인간은 어차피 바보라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아들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저 여자가 노인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였다는 사실. 심지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것을 알고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밤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온몸을 떨었다고 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 뒤에 저렇게 탐욕스럽고 잔인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군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무너진 속을 겨우 추스르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민정이가 해맑은 얼굴로 다가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오빠,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오빠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 안 돼? 지금 완전 대박 투자처가 나왔는데 시드머니가 조금 부족하네.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우리 저기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어. 응. 자신의 퇴직금마저 범죄 자금으로 쓰려는 아내의 모습에 아들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무실을 뛰쳐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결국 제게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준서는 어떡하죠? 그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민정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이용할 생각뿐이었던 괴물이었어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거나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같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을 지지해줄 단 한 사람이니까요. 도현아,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아. 너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 어미랑 같이 해결해 나가자.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 준서도 지킬 수 있는 거야. 저런 악마 같은 어미 밑에서 우리 준서를 자라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제 말에 아들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 아들은 약하지만 아비였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할 유일한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방에 눕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아들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박진우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무장님, 저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 아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사무장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모을 필요가 없었어요. 괴물을 잡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깬 아들은 어젯밤의 격정적인 모습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오히려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혼란에 빠진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아버지의 눈빛이었지요.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아 그동안 제가 박 사무장과 함께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발장 속 검은 수첩의 사진과 우리가 찾아낸 피해자들의 피 맺힌 진술서, 그리고 이덕배 할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듯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조금이라도 죄를 덜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들 준서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니 다행이다. 우선은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서로 가야 한다. 그리고 도현아, 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해. 그날 오후 저와 아들, 그리고 박진우 사무장은 서류 가방 가득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챙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복도와 여기저기 쌓인 서류 더미에서 경찰서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지긋하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팀장 형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고소 정도로 여기는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던 형사들의 눈빛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신발장을 열었을 때의 상황과 수첩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자 형사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앉았습니다. 이어서 박 사무장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팀장이라는 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증언했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과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 그리고 무엇보다 이덕배 할아버지의 죽음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군요.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에 취약한 노인분들이고 철저하게 계획된 조직 범죄의 정황이 명백합니다. 특히 사망 사건까지 연루되어 있으니 아주 죄질이 불량한 놈들입니다. 팀장 형사는 즉시 팀원들에게 수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지요. 바로 함정 수사였습니다. 백민정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녀를 통해 배후에 있는 팀장이라는 자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신뢰를 받고 있는 백민정의 입을 열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미끼 역할은 바로 제 아들 한도연이 맡아야만 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직접 미끼가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아내가 제안했던 대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건네주는 척 약속을 잡는 겁니다. 거액의 현금을 눈앞에 두면 분명 방심하고 자기 입으로 범죄 사실을 떠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건네받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팀장 형사의 질문에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 손으로 끝내야지요. 그날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더 살갑고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해야만 했지요. 그것이 제 아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 저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집으로 제 아들을 다시 밀어넣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들은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옆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통화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연기를 해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는 전화기를 쥔 아들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아, 나야. 너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퇴직금. 내가 오늘 회사에 알아봤는데 중간 정산이 가능하대. 금액도 생각보다 꽤 커. 너 말대로 우리 이걸로 대박 한번 터뜨려 보자. 수화기 너머로 민정이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나 고마움 따위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어요. 정말? 진짜지, 오빠. 와, 역시 내 남편밖에 없다니까. 그럼 당장 신청해. 내가 기가 막힌 투자처를 알아봐 놨어. 이번 거는 정말 확실해. 성공하면 수수료도 엄청나다고. 아들은 민정이와 돈을 전달할 날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민정이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시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카페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경찰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약속한 날짜까지 남은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지옥으로 퇴근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잠을 자야 했지요. 아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잠든 민정이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고요. 한 번은 아들 준서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며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 순진한 아이에게서 저 악마 같은 엄마를 어떻게 떼어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약속 전날 밤 아들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오늘 저녁에 파티를 했어요. 자기가 곧 강남에 아파트를 사게 될 거라면서요. 제 퇴직금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로 잔치를 벌이고 있더군요. 아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는 민정이가 차려준 마지막 만찬을 독약을 씹는 심정으로 삼켰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돈만 불리면 우리 준서 유학도 보내고 어머니한테도 용돈 팍팍 드릴 수 있어. 그 같은 뻔뻔한 소리를 짓거렸다고 해요.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은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인내였지요.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나는 거 맞죠, 어머니? 저는 말없이 아들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그 여린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까요? 그래, 아들아. 내일이면 다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어미가 옆에서 꼭 지켜줄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심판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어요. 저와 박 사무장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서로 가 작전을 지휘하는 팀장 형사와 함께 상황실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대기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에는 호텔 카페 내부를 비추는 여러 각도의 CCTV 화면과 아들의 옷 단추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지만 저는 애써 두 손을 마주 잡고 마른 입술을 깨물며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 아들은 형사들의 도움을 받아 온몸에 도청 장비를 부착했습니다. 셔츠 단추는 카메라였고 허리띠는 녹음기였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아들이 담담한 얼굴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아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굳어있는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손에는 경찰이 준비한 가짜 돈다발이 든 묵직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마른 입술을 축이며 초조하게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사복 형사들이 네댓 명 흩어져 앉아 신문을 보거나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지요. 저와 박 사무장, 그리고 팀장 형사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정확히 되자 카페 문이 열리며 백민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처럼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아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안색을 살피거나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아들 옆에 놓인 서류 가방에 쏠려 있었습니다. 가져왔어? 고생했네, 오빠. 역시 내 말 듣길 잘했지? 민정이는 능숙하게 가방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 가득 찬 5만 원권 돈다발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표정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저 돈이 진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 돈이 진짜였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피눈물이 되었을 테니까요. 돈을 확인한 민정이는 만족스러운 듯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전문가 행세를 하며 아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일단 내 계좌로 바로 넣으면 안 돼. 몇 군데 거쳐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거든. 오빠는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아들이 경찰과의 약속대로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형 마이크를 통해 떨림까지 생생하게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정아, 근데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지? 당신이 하는 일이 혹시 법에 걸리거나 하는 건 아니지? 갑자기 좀 무서워지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아들의 걱정스러운 말에 민정이는 한심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춰 의기양양하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지요. 오빠는 걱정 좀 그만해. 내가 하는 일에 의심 좀 갖지 말라니까. 그게 뭐 별거야? 걸리지만 않으면 장땡이지.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늙고 힘없는 영감탱이들이야. 인터넷도 할 줄 몰라. 자식들은 멀리 살아. 우리가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면서 조금만 바람 넣으면 평생 모은 돈도 그냥 갖다 바친다니까.
걔들은 은행보다 내 말을 더 믿어. 평생 밭이나 메고 시장에서 장사나 하던 사람들이 뭘 알겠어. 그냥 자식들한테 용돈이라도 벌어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온다고.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팀장 형사가 옆에 있던 무전기에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들어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카페 안에 앉아있던 사복 형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명은 민정이의 뒤로, 다른 한 명은 옆으로 순식간에 다가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정이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백민정 씨, 당신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민정이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하니 있다가 이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거칠게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우아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 잡범처럼 악을 쓰는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꾸민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해봐, 한도현. 민정이는 배신감과 분노에 찬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차갑게 아내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 위로 그동안의 사랑과 배신, 분노와 슬픔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가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그 과정에서 아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 사무장이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머니 해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해내신 겁니다. 백민정은 결국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카페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저는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끝이 아니었어요. 뱀의 머리는 잘랐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팀장이라는 몸통을 찾아내고 제 아들과 피해자들이 입은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할 기나긴 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텅 빈 카페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아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백민정이 호텔 로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간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뱀의 머리는 잘랐지만 그 몸뚱이가 꿈틀거리며 남긴 도끼는 생각보다 훨씬 지독하고 끈질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귀부인 행세 사기꾼, 호텔서 검거, 수십억대 노인 상대 금융사기, 조직 적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 분명한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는 민정이의 흐릿한 사진이 온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이 떠들썩한 사건에 열광했고 저희는 그 원치 않는 관심의 한복판에 죄인처럼 서게 되었습니다. 집 전화와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온갖 언론사의 기자들은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심정이 어떠냐, 며느리가 사기꾼인 걸 언제부터 알았냐, 남편도 공범이 아니냐 같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의 응답을 거부하고 아예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어떤 기자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마치 대단한 특종이라도 잡은 양 카메라를 들이밀며 이웃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동네의 파다한 구경거리가 되었고 한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 준서와 제 아들 도현이를 이 진흙탕 싸움에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결국 그만두었어요.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요. 그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 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는 자책감이 뒤섞여 제 아들을 산채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준서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왜 어제부터 엄마가 안 보여? 친구들은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는데 나쁜 사람으로 나왔어? 유치원에 다녀온 준서가 울먹이며 묻는 말에 아들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무는 아들 대신 결국 제가 나서야만 했어요. 저는 준서를 조용히 제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쉬운 말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지금 아주 많이 아파서 멀리 병원에 갔어. 그래서 오랫동안 못 올 거야.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은 엄마랑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우리 준서가 잘못 본 거야. 엄마는 우리 준서 많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씩씩하게 지내는 거야. 알았지? 거짓말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준서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을지 저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밥을 먹이고 억지로 잠을 재우며 그가 이 끔찍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또 다른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바로 사돈 내외의 등장이었지요. 민정이가 유치장에 수감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안사돈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게 귀가 찢어질 듯한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심 씨? 당신이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어떻게 시험이라는 인간이 며느리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 당장 내 딸 안 빼내. 사부인,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따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 민정이는 착해서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야. 분명히 당신 아들이 시켰겠지. 내 딸 인생 망쳤으니 당신들 인생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어떻게든 남에게 떠넘기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들은 귀신같이 제 집 주소를 알아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딸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나 저희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도끼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심 씨, 당신이 내 딸 인생을 망쳤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안사돈은 다짜고짜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고 바깥사돈은 거실을 둘러보며 내 딸이 이딴 늙은이랑 우유부단한 놈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훤하다. 내 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들입니까? 당신들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뉴스도 못 보셨어요? 수십 명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람까지 죽게 만든 범죄자입니다. 닥쳐. 우리 민정이는 순진하고 착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애야. 분명히 한서방, 저 인간이 바람을 넣었거나 아니면 돈 문제로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한 짓일 거라고. 당신들이 내 딸을 그렇게 만든 거야. 안사돈의 뻔뻔한 주장에 옆에 서 있던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본질은 보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의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차갑게 묻자 박가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원하는 거? 당연히 합의지. 당장 내 딸 풀어줄 생각 안 하고 뭐해? 거액의 합의금 줄 테니까 경찰서 가서 우리 딸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해. 그리고 언론에도 모든 것은 오해였고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발표해. 니들 아들 앞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면 계속 버텨보시든가. 심지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옆에서 울며불며 거들더군요. 어떻게 애 엄마를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해요? 당신들도 손주 인생은 생각해야 할 것 아니야. 엄마가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할 거야? 애 인생은 어쩌라고. 준서를 걸고 넘어지는 그 비열함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차가운 사실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 그때 연락을 받고 박진우 사무장이 저희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사돈 어른들, 잠시 앉으시지요.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박 사무장과 눈빛을 교환하고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함정 수사 당일 호텔 카페에서 녹음된 백민정의 목소리를 재생시켰습니다. 늙은이들 쌈짓돈 뜯어내는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걔들은 은행보다 내 말을 더 믿는다니까. 평생 밭이나 메고 시장에서 장사나 하던 사람들이 뭘 알겠어. 그냥 자식들한테 용돈이라도 벌어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온다고.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야.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딸의 목소리에 사돈 내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끄고 이어서 검은 수첩을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들의 딸이 직접 쓴 범죄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신들 딸의 진짜 모습입니다. 순진하고 착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당신들 딸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영감탱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피눈물을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래도 제 아들 탓을 하시겠습니까? 제 서늘한 목소리에 안사돈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옆에 있던 박 사무장이 차분하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께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의 일부가 두 분의 계좌로 꾸준히 이체된 기록을 경찰에서 이미 확보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두 분 역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박 사무장의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마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들 딸이 한 짓을, 내 아들이 당신들 딸 때문에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수많은 노인들이 당신들 딸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었소. 하베, 용서,
당신들 딸이 지은 죄는 당신들이 가진 돈 몇 푼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민정은 죗값을 치를 겁니다. 아주 혹독하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아들과 내 손주, 그리고 저 불쌍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합의 따위의 더러운 소리를 입에 담는다면 그때는 무고와 협박죄, 그리고 범죄 수익은닉죄로 당신들까지 법정에 세울 겁니다.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제 기세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진 것인지 사돈 내외는 아무 말도 못하고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힐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정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으니까요. 사돈 내외와의 전쟁이 끝난 후 저희는 온전히 사건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백민정은 구속된 이후 형사들의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남편이 시켜서 한 일이다. 나는 투자 전문가인 줄로만 알았다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아들의 증언과 호텔 카페에서 녹음된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속셈으로 배후에 있던 팀장과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자백과 스마트폰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이라는 자를 포함한 사기 조직 일당 전체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백민정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여러 명의 팀원을 두고 수년간 전국의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전문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지트에서는 수십 개의 대포폰과 차명 계좌, 그리고 우리가 아직 확보하지 못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규모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아들, 그리고 박 사무장과 피해자분들은 수시로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상세하게 증언해야만 했어요. 아들은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의 기억이 이제는 모두 범죄의 정황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지요. 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조사를 회피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몇 달간의 지루한 수사와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백민정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아들과 박 사무장, 그리고 용기를 내어준 몇몇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수의를 입은 백민정과 그 일당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초췌해지긴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뉘우침이나 반성 대신 여전히 도끼와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방청석에 앉은 저희를 발견하고는 저주를 퍼붓는 듯한 눈으로 잠시 노려보았습니다. 저 멀리에는 그녀의 부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정이의 변호사는 예상했던 대로 그녀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주부가 사기 조직의 감언이설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동정심에 호소했어요. 또한 남편인 한도현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아내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다음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몇 차례의 공판이 더 열렸고 마침내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날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사람은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의자에 앉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처음에는 딸처럼 굴었어요. 외로운 늙은이한테 매일같이 찾아와서 말벗도 해주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살뜰히 챙겨주고 그래서 내 속을 다 터놓고 지냈지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평생 모아둔 돈이라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조용히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겠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어요. 민정이의 변호사는 그런 할머니에게 다가가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셨습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문구를 보지 못하셨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할머니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변호사는 마치 할머니의 부주의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비열한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증인으로는 제 아들 한도현이 나섰습니다. 아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서서 아내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과정과 함정 수사에 협조하게 된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정이의 변호사는 아들을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증인은 아내의 씀씀이가 갑자기 커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 돈을 함께 사용하며 즐긴 것은 아닙니까? 저는 아내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버는 돈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믿었던 것이 죄라면 죄입니다. 아내를 함정 수사로 직접 경찰에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까?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은 아내를 팔아넘기고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비겁한 남편 아닙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뜨고 피고인석에 앉은 민정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버린 것은 신의가 아닙니다. 제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지른 죄악에 눈 감지 않은 것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아버지고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어르신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 아내의 범죄를 묵인했다면 저는 평생 제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제 아내가 아니 피고인 백민정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단호한 증언에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던 백민정은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검사는 백민정과 그 일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인들을 상대로 신뢰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괴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백민정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으면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 백민정에게 징역 15년, 주범인 팀장에게 징역 2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피해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제 옆에 앉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민정은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인지 절규인지 모를 소리를 질러댔고 그녀의 부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딸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아들은 곧바로 민정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말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을 전부 되찾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정의와 연대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 끔찍한 사건이 저희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백민정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저희의 삶에도 따스한 봄볕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들은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운영하는 시장 옷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해온 사무직과는 전혀 다른 일에 어색해했지만 곧 특유의 성실함으로 손님들에게도 신뢰를 얻으며 제법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 번은 예전 사건을 기억하는 손님이 찾아와 텔레비전에 나왔던 분 아니냐며 수군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네, 맞습니다. 그때 아주 힘든 일을 겪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모두 아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조금씩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손주 준서의 양육권은 당연히 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제 가게와 가까운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손주, 이렇게 세 식구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지요. 준서는 다행히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저희는 준서에게 더 이상 엄마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심리 상담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엄마가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지금은 멀리 가서 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엄마가 준서를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울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상처를 억지로 덮기보다 제대로 마주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저희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세 식구는 함께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우유부단하고 약한 모습 대신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한 가장의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백민정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희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의 악몽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백민정이 수감된 교도소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나 준서가 보기 전에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편지지에는 빼곡하게 날카로운 분노가 담긴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성이나 사죄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와 아들을 향한 원망과 저주, 그리고 끔찍한 협박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심, 한도현. 니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썩는지 알아? 나는 절대 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
니들 인생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내 아들 준서 반드시 내가 데려올 거야. 니들 같은 것들 밑에서 내 아들을 크게 할 수는 없지. 두고 봐. 이건 끝이 아니야.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증오와 원망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갇혀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는데 제 남은 인생의 귀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양은 냄비에 편지를 넣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그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저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박 사무장과 함께 노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압수된 범죄 수익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저희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재단의 도움으로 김말순 할머니가 새로 들어갈 작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서자 김말순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가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픔을 겪고 함께 싸워 이겨낸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지요. 김 여사, 어서 와. 오늘 점심은 맛있는 비빔밥이래. 같이 먹고 가. 그러잖아도 배고팠는데 잘 됐네요. 할머니, 이사 갈 집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고 말고. 이제 2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어. 다 김 여사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김말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식당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식들 자랑을 하고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한바탕 웃고 떠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사이에 상처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침 가게 일을 보던 아들이 준서의 손을 잡고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준서는 할머니들에게 달려가 살갑게 인사를 했고 할머니들은 친손주를 보듯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가슴 벅찬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섰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으며 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길고 길었던 싸움의 진정한 끝은 바로 이 눈부신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